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1년차 2기 중입니다. 지금부터 컨퍼런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서의 레티큘러 슈도드르젠입니다. Age 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이하 AMD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MD는 노인에서 가장 흔한 실명 원인 중의 하나로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병입니다. 브루크막, 맥락막 복합체, 망막 색소상피, 그리고 광수용체 세포의 변형이 여러 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루젠과 피그멘터리 체인지가 주요한 특징입니다. 주요한 두 가지 특징은 AMD의 프로그레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현대적인 분류에서 후기 황반 변성은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와 네오바스큘라 AMD로 분류되며 하나 이상의 라지 드루젠 혹은 미디엄 크기 이상의 드루젠과 관련된 명확한 가색소 침착 또는 저색소 침착 이상이 있을 때 양안에 대해 두 가지 기준으로 각 1점씩 최대 4점까지의 시비어리티 스코어를 매겼을 때 스코어가 커질수록 5년 후 레이트 AMD 리스크가 0.5에서 50%까지 확연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하여 2013년 AMD에 대한 분류 기준을 발표하게 되었고 55세 이상에서 중심화 2디스크 다이아미터 이내에 일정 크기 이상의 드루젠의 유무와 색소 이상을 기준으로 정상 노화 과정, Early, Intermediate, Late AMD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몰 드루젠은 정상 노화 과정으로 보고 라지 드루젠이나 피그멘터리 업너멀리티가 있을 때 인터미디에이트 AMD로 분류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드루젠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드루젠은 정확히 소프트 드루젠을 칭하며 RPE 바살 라미나와 브루크 멤브레인의 이너 콜라겐 레이어 사이에 리피드 리치 매터리얼로 구성된 익스트라셀룰라 디포짓입니다. 해당 위치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루젠 생성 기전으로 현재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오일스필 하이포티시스입니다. RPE는 포토리셉터 아우터 세그멘트를 지속적으로 처리하면서 리피드와 콜레스테롤을 브루크 멤브레인 방향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에이징에 따라 브루크 멤브레인 트랜스포트가 감소하고 코리오 캐필라리스 펑션이 떨어지면 리피드 리치 매터리얼이 서브 RP 스페이스에 축적되며 소프트 드루젠이 형성됩니다. 드루젠은 단순한 놀폐물이 아니라 RP가 처리하던 리피드, 라이포프로틴 물질이 브루크 멤브레인 쪽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인 결과로 설명됩니다. AMD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RPE와 코리오 캐필라리스 사이의 디퓨전 배리어가 되어 산소나 영양분, 대사산물 이동이 어려워지며 옥시다이즈 리피드와 인플라메토리 컴파운트가 축적되어 RPE 스트레스와 컴플리먼트 액티베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드루젠의 사이즈가 증가하면서 RPE 마이그레이션, RPE 데스, 드루젠 콜랩스, 아트로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드루젠의 종류는 소프트 드루젠만 말씀드렸지만 다음과 같이 소프트 드루젠뿐만이 아니라 큐티큘라 드루젠, 서브레티나 드루제노이드 디포짓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림에서 각각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해당 위치가 큐티클라 드루젠, 해당 위치가 소프트 드루젠, 해당 위치에 서브레티날 드루제노이드 디포짓이 분포합니다. 소프트 드루젠은 실제 안과 검사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로 비교했을 때 크기에 따라 펀더스 포토에서 옐로우 화이트한 라운드 형태로 OCT상에서는 RP 엘리베이션 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근적외선 반사 주사 레이저 경망경 검사에서 소프트 드루젠의 밝기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AF에서 드루젠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자가 형광이 미묘하게 증가되어 있으며 해당 해당 라인의 OCT 단면에서 RP 아래에 침착된 물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티큘라 드루젠의 경우 A, B, C 각각을 확대한 DEF 사진을 봤을 때 펀더스 포토에서 보이는 작은 드루젠들은 근적외선 이미지에서는 모호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AF에서는 무수히 많은 작은 저형광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G에서는 스타리스카이 패턴으로 불리우는 특징적인 많은 점상 과형광 반점으로 나타나며 전자현미경에서는 해부학적 위치에서 RP 모노레이어에서 돌출된 타원형 축적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드루젠의 꼭대기 부분에서는 RPE가 얇아지고 바닥 부분에서는 RPE가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레티날 드루제노이드 디포짓의 경우 안저 사진에서는 페일 옐로우 레티큘라 패턴으로 나타나며 근적외선 이미지에서는 자가형광 이미지에서는 저형광 병변으로 나타납니다. OCT상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RPE 위에 원뿔형으로 침착물이 확인됩니다. 이미징에서 차이가 나는 까닭은 해부학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RPE는 블루라이트 어테뉴에이션의 기능을 하여 소프트, 큐티큘라 드루젠의 경우에는 RPE 아래에 위치하여 빛이 RPE를 두 번 통과하며 옐로우 화이트하게 보이는 반면 서브레티날 드루제노이드 디포짓의 경우에는 RPE 위에 위치하므로 RPE 필터링을 받지 않아 블루라이트에서 더 잘 보이며 그레이 화이트, 블루이시 어피런스로 나타납니다. 해당 사진의 상부는 소프트 드루젠이며 하부는 서브레티날 드루제노이드 디포짓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데 레드 채널에서는 상부가 더 밝게 그린과 블루 채널에서는 하부가 더 밝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드루젠, 큐티큘라 드루젠, 서브레티날 드루제노이드 디포짓의 경우 각각 영상 검사를 하나하나 놓고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 정확히 구분하려면 멀티모달 이미징이 필요합니다. 레티큘라 스도 드루젠은 처음에는 단순히 레티큘라 패턴의 드루젠으로 생각되었으나 점차 연구를 통해 이것이 기존 드루젠과 완전히 다른 해부학적 위치의 서브레티날 디포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RPD는 RP 아래가 아니라 RP 위 서브레티널 스페이스, 구체적으로는 RP와 포토리셉터 이너 세그먼트, 아우터 세그먼트 바운더리 사이에 위치합니다. 구성 성분을 보면 리피드나 컴플리멘트와 같은 드루젠과의 공통 요소도 있지만 RPD는 추가적으로 포토리셉터, 아우터 세그먼트 데브리스와 같은 포토리셉터 관련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RPD에 주목하는가입니다. 해당 리뷰 논문에서는 RPD는 AMD의 독립적인 피노타입이며 특히 레이트 AMD와 강하게 연관된 중요한 병변이라고 말합니다. 기존 AMD 모델의 경우 드루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드루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프로그레션을 보이는 환자들이 존재했으며 이런 환자들에서 발견되는 것이 레티큘라 슈도 드루젠이었습니다. RPD는 RPE 아래가 아니라 서브레티날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병변으로 기존 드루젠과는 다른 병태를 보여 드루젠 기반의 모델에서 확장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반 인구에서 영상검사를 시행했을 때 컬러 펀더스 포토만을 이용했을 때는 0.4에서 2%로 미미하게 발견되었으나 멀티모달 이미징을 사용하게 되면 14에서 32% 이상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RPD는 가소 진단되어 있었고 적절한 영상검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AMD의 환자에서도 영상검사에 따라 16.8에서 79%에서 확인된다고 보고되며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로 진행된 환자에서 29에서 50%, 타입 3 코로이달 네오베스쿨라리제이션으로 진행된 환자의 68에서 83%에서 확인됩니다. RPD는 단일 검사로는 놓치기 쉬운 병변이기 때문에 멀티모달 이미징이 중요하며 SD-OCT, IR, AF가 most sensitive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펀더스 포토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한 레티큘라 패턴, 블루 채널에서 관찰되나 로얼 센시티비티이며 AF에서는 하이퍼 플루레센트한 병변, 인프라레드 이미지에서는 하이퍼 리프렉티브한 리전으로 나타납니다. OCT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관찰되며 서브레티널 스페이스에 위치한 하이퍼 리프렉티브 메터리얼로 보입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OCT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B, C 각각 A는 포토리셉터의 이너 세그먼트, 아우터 세그먼트 정션, 현재는 엘립소이드 존으로 불리고 있는 위치이며 B는 콘 아우터 세그먼트 팁으로 현재는 인터디지테이션 존으로 명명하고 있는 위치, C는 RP입니다. 초기에는 디퓨즈한 디포짓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점차 마운드한 형태로 커지면서 엘립소이드 존을 변형시키고 진행되면 엘립소이드 존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RPD의 여러 이미징을 확인했으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펀더스포터에서는 황록색 망상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부 RPD가 타겟 어피런스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루 채널 AF에서는 RPD는 희미한 고형광 주변부에 둘러싸인 저형광 점으로 나타나며 OCT에서는 RPD는 RP 위의 망막하 공간에 고반사 물질이 부연속적으로 축적된 형태로 나타나며 해당 사진에서는 RPD의 4가지 다른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샵 표시에서는 RP와 엘립소이드 존 사이에 과립형 고반사 물질이 축적된 것을, 별 모양에서는 엘립소이드 존의 윤곽을 휘어지게 하고 왜곡시키는 물질의 덩어리가, 별표 모양에는 엘립소이드 존이 부분적으로 끊어진 원뿔형 축적물이 확인되며 삼각형 이 사진을 보면 드루제노이드 메터리얼 재흡수되어 망막 내층으로 이동하는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PD가 있는 눈에서는 정상군이나 일반 AMD 환자에 비해 코로이달 티크니스 감소와 코리오 캐필라리스 베슬 덴시티 감소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아우터 레티나의 산소와 영양 공급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 특히 메타볼릭 디맨드가 높은 포토리셉터 레이어에서 이스케믹 스트레스를 발생합니다. 또한 포토리셉터와 RP 사이의 정상적인 상호작용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적으로는 포토 리셉터 아우터 세그멘트가 지속적으로 턴오버하면서 RPE의 파고사이토시스 되는데 RPE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처리되지 못한 데브리스가 서브레티널 스페이스에 축적되면서 RPD, 즉 서브레티널 드루제노이드 디포짓 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RPD는 단순한 침착물이 아니라 포스리셉터, RPE, 코로이드 컴플렉스 디스펑션을 반영하는 바이오마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견은 OCTA에서도 명확히 관찰 가능하며 슈퍼피셜 딥 캐필라리 플렉서스에서는 혈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코리오 캐필라리스와 코로이달 세그멘테이션에서 각 세모와 동그라미 영역 안에서 베슬 덴시티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PD의 또 다른 특징은 특정 위치에 프리퍼런셜리하게 발생한다는 점으로 스페리아 마큘라와 같이 로드 포토리셉터 덴시티가 높은 영역에서 더 흔하게 관찰됩니다. 이는 로드 포토리셉터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로드는 콘에 비해 아우터 세그멘트의 턴오버가 빠르고 메타볼릭 디맨드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이스케믹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이달 펄퓨전 감소나 RP 디스펑션이 발생하면 로드 리치 에리어의 데브리스 어큐뮬레이션과 아우터 레티날 데미지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기능적 변화로 이어지며 중심 시력은 비교적 유지되는 경우에도 다크 어댑테이션 저하나 스콥토픽 센시티비티가 감소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RPD는 단순한 이미징 파인딩이 아니라 로드 미디에이티드 비주얼 디스펑션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병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RPD는 고정된 병변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이나믹 리전으로 크기가 커지고 합쳐지기도 하고 일부 병변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라진 부위에서 아우터 레티나 어트로피, 포토리셉터 소실과 레티나 띠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이 결국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RPD 자체에 대한 특이 치료는 없습니다. AMD 스펙트럼 안의 피노타입이므로 일반적인 AMD처럼 RS2 서플리멘테이션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트 AMD가 동반된 경우에는 RPD 존재가 치료 전략을 크게 바꾸진 않습니다. RPD는 치료 표적이라기보다는 주로 예후 바이오마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AMD의 평가는 드루젠과 피그멘털의 앱너멀리티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레티큘라 슈도드루젠, RPD가 기존 위험 인자의 추가적인 프로그노스틱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레이트 AMD에 대한 RPD 프리센스의 하자드 레이쇼는 2.15에서 2.5, 기존 시비어리티 스케일을 고려해도 RPD가 있으며 레이트 AMD의 진행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함을 확인했으며 RPD의 영향은 시비어리티 레벨에 따라 다른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중중도 AMD에서는 RPD의 추가 위험도가 매우 크고 이미 고위험 AMD에서는 기존 드루젠과 피그멘털의 앱너멀리티만으로도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RPD의 추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시비어리티 스케일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에서 6에서 비교적 7에서 8보다 더 높은 하자드 레이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RPD가 네오베스큘라 AMD보다 GA 프로그레션과 더 강하게 연관된다는 점입니다. RS 분석에서 RPD는 단독으로 보았을 때 GA 프로그레션과 관련해서 하자드 레이쇼는 5.9, 네오베스큘라 AMD 프로그레션과는 하자드 레이쇼 3.1로 둘 다 위험을 높일 수는 있지만 GA 쪽으로 더 강한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비어리티 스케일과 RPD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에서도 RPD는 GA 위험 증가와 더 일관되게 관련되었습니다. RSI 베이스드 아날리시스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D의 프로그레션 리스크와 연관이 있는 OCT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를 다룬 최근의 논문에서도 기존의 라지 드루젠보다 더 강한 예측력을 보인 바이오마커는 6가지가 있으며 라지 드루젠 자체보다 OCT에서 아우터 레티나, RP 손상 징후가 동반되는지가 더 강력한 예측인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RPD에 대해서 RPD 자체도 레이트 AMD의 진행 위험인자라고 보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RPD가 라지 드루젠과 함께 있을 때 위험이 크게 상승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근 황반변성 위험 분류는 드루젠 크기만을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다중모드 OCT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RPD 연구는 기존 평가 지표를 사용해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로의 진행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안된 OCT 기반 망막 위축에 대한 분류가 등장했고 RPD가 명백한 RP 손실 이전의 외망막 위축 경로를 우선적으로 유발하는지 어떤 OCT 아트로피 서브타입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돼 해당 슬라이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RPD와 레오볼스쿨라 패스웨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AMD에서 발생하는 신생혈관을 단순히 CMV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서는 대부분 신생혈관이 코로이드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이달 네오베스큘라리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OCT와 OCT 안주가 발전하면서 신생혈관의 발생 위치와 진행 방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MMV, 즉 마큘라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타입 3 MMV의 경우에는 레티나 딥 캐필라리 플렉서스에서 시작하여 아우터 레티나 방향으로 진행하는 인트라 레티날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으로 RPD는 특히 타입 3 MMV와 매우 강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부학적인 위치와 관련해서도 특정 네오바스큘라 패스웨이와도 연결되는 점에서 최근 더 주목받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기존 AMD 모델은 소프트 드루젠 중심으로 설명됐지만 AMD가 단순한 드루젠 디지즈만은 아니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RPD는 기존 드루젠과 달리 RP 위 서브레티널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아나토미컬리한 디스팅트 리전이며 AMD의 새로운 피노타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RPD는 레이트 AMD의 프로그레션의 강력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와 더 강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또한 RPD는 포토리셉터 RP, 코로이드 컴플렉스 디스펑션을 반영하는 바이오마커로 생각되고 있으며 코로이드 인서피시언시와 아우터 레티나 디제네레이션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대 AMD의 위험도 평가는 단순히 드루젠 사이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RPD를 포함하여 멀티모달 이미징과 OCT 바이오마커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위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사실 필요한 얘기들이 다 나와서요. 너무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거기에서 뭐 인상적인 의미를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사실 이제 저희가 기존의 그 인터미디에이트 AMD, 얼리 AMD 이게 이제 아레즈 분류거든요. 그런 고전적인 거를 이제 많이 쓰다가 저희가 OCT에서 보면은 조금 다른 피처들을 보이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서브 레티날로 보이는 그래서 이제 SDD라고도 불리는 서브 레티날 쪽에 보이는 드루제노이드 디파짓이라고 그야말로 OCT를 가지고 명명하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RPD가 되는데 근데 임상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런 RPD가 같이 있는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좀 빨리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드루젠, 뭐 예를 들어 라지 드루젠만 있는 이런 환자들보다 특히나 이제 그런 드루젠과 함께 같이 RPD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이제 프로그노스틱하게 빨리 또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런 그가 이제 있는지를 특히나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얼리 AMD 환자라고 그냥 별로 펀더스에서 그렇게 심하지 않아 보였던 그런 환자들에서 또 이제 RPD를 저희가 이런 OCT로도 찾아보는 게 그런 예우적인 측면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엔티티를 더 강조를 하고 있고 요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사실 이게 왜 생기는지 이런 환자들이 사실 보면은 코로이드 티닝이 굉장히 좀 프라미넌트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로이드 쪽에 이제 코리오 캐필러리스 쪽이 아무래도 굉장히 얇고 그러면 이스케미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RP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포토리셉터들을 이제 리제너레이션을 일종의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그쪽에 이런 것들이 그 포토리셉터에서 기원하는 물질들이 이런 형태로 쌓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게 이제 지금 뭐 아이로라, 시로라 이런 터미놀로지도 나왔는데 결국 그런 형태들이 나중에 흡수가 되면서 그쪽에 이제 아우터 레티나 아트로피가 생기고 시로라의 형태로 해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가 생기는 형태로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카테고리고 저희가 OCT를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임상에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기중 선생님 발표 너무 잘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그러면
저희가 뭐 환자 보다가 그냥 무증상으로 드루젠 발견되고 하면 이제 팔로우업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레티큘러 슈도 드루젠이 발견이 되면 뭐 어느 정도 간격으로 좀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MMV라는 텀을 사실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막막에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잘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해주신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타입 3 같은 경우는 예전에 RAP라고 알고 있던 그거랑 같은 뭐그 리리지 엔티티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MNV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CNV랑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명칭을 하기 위해서 분류가 바뀐 것이고 교수님께서 알고 계신 타입 3 이제 현재는 MNV라고 하는 것은 RAP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직접 환자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께서 RPD의 팔로우업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케이스를 원래 몇 가지를 찾아봤을 때 기존 인터미디에이트 AMD와 에 준해서 RPD가 있는 경우에 막막 교수님들께서 6개월 뒤 경과 관찰, 1년 뒤 경과 관찰 이런 식으로 하시는 모습 그 차팅을 확인했었고 그리고 RS 서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 트리트먼트도 간략히 설명드린 것이긴 했습니다.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이드라인은 아직 어떻게 간격을 해야 되는지.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의료 세팅이나 이런 것도 너무 다르잖아요. 선진국도 다르고 후진국도 다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게 각각이 뭐가 하나하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간격은 조금 당기려고 하거든요. 저는 단순히 그냥 드루젠만, 라지 드루젠만 있는 것보다 거기에 피그멘터리 체인지가 있으면 또 조금 빨리 하고요. 거기에 요게 SDD까지 같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보고. 근데 그게 뭐 사실 저도 딱 이렇게 막 정해진 건 아니고요. 뭐 환자 캐릭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거라서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꼭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교수가 네, 코멘트나 질문. 아, 예. 좀 잘 발표하고 그, 저도 이제 뭐 다 비슷한 얘기 뭐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특별히 추가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팔로업 간격도 안 교수님처럼 뭐 환자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꼭 정해져 천편일률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사실 그 지오그래피 아트로피를 지금 우리나라 뭐 물론 약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뭐 미국에서 쓰는 약도 이게 뭐 속도를 늦춰주는 정도이다 보니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느낌 때문에 조금 좀 간과하게끔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사실 이것 또한 레이트 AMD의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저희가 너무 웹 AMD 주사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들어서 조금 저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코로이드 두께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러면은 RPD 환자들이 타입3 MMV가 많고 코로이드 두께가 적으면은 혹시나 뭐 나중에 이 환자가 이제 CMV가, 그러니까 MMV가 생겼을 때 약제 선택을 함에 있어서 보통 RAP 환자들을 그 라니비주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뭐 이게 어, 저도 좀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좀 아주 심하게 생겨서 완전히 레티노 코노이달 그 신사혈관이 크게 생겼을 때 뭐 비오비라든지 이런 최근에 나온 약제가 더 좋은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건 안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랩은 사실 루센티스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좀 연령이 되게 고령이기도 하고요. 고령에서는 이제 시스테믹하게 안티베이지에 디플리션 하는 게 루센티스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랩은 되게 루센티스 잘 듣습니다. 네, 뭐래도 잘 듣는데 뭐 만약에 루센티스를 일단 안전한 방향 뭐 에피커시도 좋으니까 해보는데 이게 그래도 너무 이제 예를 들어 뭐 좀 간격을 늘린다거나 그런 게 필요할 때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알리아 생각해보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코로이달 모델링, 리모델링이 특히나 중요한 그 카테고리가 이제 결국 파피코로이드 스펙트럼이 되고 특히나 이제 PCB가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좀 프라이머리로도 사실 베오뷰 쪽을 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요거는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워낙 이게 사실 루센티스에도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루센티스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이제 한 가지 좀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그 이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에 원래 약들이 있어요. 되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아반시타 카드 뭐 그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컴플리먼트 패트웨이에 작용하는 그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쓸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아이저베이라는 약이 있죠. 이게 그 상용화된 그 약. 근데 그게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유럽 EMA에서는 그거를 리젝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못 쓰는 약입니다. 근데 지오그래픽 아트로피, 특히나 이제 한쪽의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로 완전 라스타인 환자가 이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가 진행한다. 그런 경우에는 저도 정말 이 약을 사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마 국내에도 그게 이제 아펠리스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요 약 하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것 때문에 허용이 됐는데 아마 저희도 이제 도입을 해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전 망막학회 회장님의 말씀이라서 한번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